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 55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금요일날 미국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일단 하방 경직성 강화 혹은 뭐 지지력 강화 추가로 반등할 수 있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왔던 지표로는 고용 지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용 지표들은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죠. 요거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뭐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게 호재로만 인식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건 복합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긴축 우려 심화를 의미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둔화 우려가 없어진다. 경기가 생각보다 잘 나간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1번은 안 좋은 쪽으로 악재로 해석되는 거고 2번은 호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점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금요일날 저 지표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진 않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좀 늦게나마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는 저 지표가 시장의 중장기적인 악재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빠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은 분명히 시장의 호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긴축이 악재니까 논판 페이롤스라는 지표가 저렇게 나온 것이 긴축 속도를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인 측면도 있죠. 지난주에 유가가 급락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렇게 고용지표라도 잘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야,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는 좀 떨어지나 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조 마감을 했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악재라고 본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하방 경직성 강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 같이 안 좋습니다. 역시 하락 추세라 그런 걸까요? 뭐 눈만 뜨면 분위기가 안 좋은 날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럽 증시 1% 안 되게 한 0.8%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 일본은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을 온전히 좋게만 봐주긴 좀 어려운 그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중국권 증시는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을 해서 이 반등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한국 증시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죠. 이제 한국 증시도 지난 며칠간의 반등을 완전히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아졌다라는 거. 비록 어제 금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겠어 싶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뒤통수를 치고 한국 증시는 갭상승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 갭상승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안 좋게 작용을 한 게 됐죠.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진 않는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그런 점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냐 뭐 하는 것들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요거 그죠? 한국 오늘 그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전 세계 넘버원 제조업 국가 뭐 독일도 무역 적자가 나오는 와중에 한국이 무역 적자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면 그래도 한국은 선방한다라고 생각은 해주는데 근데 선방한다라고 해서 저게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되거나 저걸로 코스피가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안 좋은 뉴스 악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파산설, 뭐 분식회계설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썰이고 확인되지는 않은 거니까 제가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나라가 비교적 폐쇄적이고 정보의 공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런 소식이 나온다는 건 일단 뭔가 그죠? 일단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볍게 일단 보고 넘어가자고요. 이런 것들이 완다그룹이라고 무슨 뭐 부동산 그룹이래요. 근데 저게 이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해서 또 회사가 디폴트 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게 어떤 시장 심리에 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건 뭐 당장 오늘 건 아닌데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예정이거든요. 근데 금통위에서
언제더라? 13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13일 날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예정인데 빅스텝 50bp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좀 한국 주식시장은 솔직히 부담이겠죠, 그죠? 한국도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한국 경제는 좋다라고 해서 올린다기보다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한미 금리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느낌이 강해서 저런 거를 호재로 받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악재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죠? 어쨌든 저런 것도 오늘 시장에 분명히 부담을 주긴 했을 겁니다. 이런 점들 눈앞에 다가온 한국은행 금통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우리 참고만 하자고요. 지금 뉴스 보고 있으니까 쭉 같이 보는데 한국의 지역별 수출 수입 지역별 수출 비중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 중국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미국 유럽을 넘어섰었는데 2018년에는 이게 어떤 그죠? 뭐 국제정치적인 측면이겠죠 아마도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이렇게 중국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북미와 유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이건 무조건 뭐 긍정적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거 우리가 알아는 두자고요. 저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고성장 국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아무튼 저게 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부실부실한데 약간 좀 부실한 경제권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이렇게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긍정적이기만 할지. 그렇다고 여기서 중국 비중이 높아지는 건 긍정적이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냥 이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일단 지켜보자고요. 근데 중국 비중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일단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참고만 하자고요. 데이터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상식 삼아서요. 일단 요까지 살펴봤고 하나하나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뭐 일본 증시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중요한 자리가 어디죠? 여기 정도? 지난번 전고점 자리죠.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저항을 의식했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주긴 하자고요. 위에 있는 저항에 일단 하루 의식했는데 이거 갖고 뭐 방향이 꺾이네 이런 이야기 하긴 뭐하고 일단 한번 그냥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 중국 증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당연히 끝났습니다. 언제? 이때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끝난 거죠. 왜냐? 넥라인 붕괴시켰으니까요. 이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하락 추세가 막 진행 중인 것도 아닌 게 보시면 이번에 저점은 높아졌죠. 저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은 아직 높이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노믹스의 주인공인 아베 총리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 일본 증시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좀 싸하죠.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일본 혼자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오늘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반등이 이제 이 반등 흐름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언제였냐면 여기 4월 28일 4월 말쯤부터 해서 시작된 이 몇 달 동안의 반등이 끝났습니다. 일단 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올라오던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뭐 3360이란 자리를 저항으로 확인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 붕괴되니까 이제 그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증시를 쳐다보는 게 이제 이게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반등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본 거거든요. 대장이 올라가는 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장이 꺾이셨다라는 거에서 저는 어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이제 변화가 생겨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이거 휘청하는 거 아니야? 아무런 이슈도 없지만 또 슬슬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갖고 일단 냄새만 한번 맡아본 겁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파산설, 무슨 완다 부동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복합적인 거로 하여튼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위안화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죠. 일단 계속 삼각 수렴형입니다. 예, 위쪽에 에너지가 아주 많이 모였고 이게 아래쪽으로 가긴 지금 쉽지 않겠죠. 위쪽으로 갈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타이밍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중국 증시도 박살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근데 이 보시면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금리는 긴축 우려 때문에 또 확 올랐단 말이에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확 올랐으니까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저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금요일 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한 척 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요. 그죠? 최근에 미국 증시 3거래일 동안, 미국 금리 3거래일 동안 오르니까 상해종합이 방향성이 꺾여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금리와 중국 증시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은 안 되겠죠. 저 점 항상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붕괴시켜야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단기 하락 추세 정도. 얘는 여전히 그래도 이런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락 추세입니다. 변함없는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중에 어떤 수렴형 이런 모습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렴이 아마 더 큰 하락을 위한 수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습이죠. 하여튼 홍콩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정도 모습을 봤습니다. 홍콩 달러, 홍콩 환율도 한 번씩 잘 보긴 봐야 돼요. 그죠? 지금 홍콩도 사실 어떤 세계 경제를 터뜨릴 만한 어떤 이런 폭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거기도 어쨌든 홍콩도 지금 이래저래 시끄러운 동네니까 그죠? 이 홍콩 환율 쪽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페그제 때문에 7.85라는 자리를 그죠? 이 사수해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7.85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에서 잘 환율을 방어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이 정도는 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되면 홍콩 정부도 결국 페그제를 폐지하거나 그러면 중국에 큰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홍콩 환율도 잘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세요. 지금 계속 7.85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콩 정부가 환율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힘 빠지면 이것도 끝장날 수 있겠죠. 이런 점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간단하게 보자면 그 2만 달러 테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힘이 없죠. 네, 물론 이 고점을 살짝 높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일단 위험하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죠? 이거 하락 목표치가 지금 여기 2만 달러짜리 붕괴되면은 이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번 목표치가 여기 2만 붕괴되면 다음엔 이제 뭐 14,000, 뭐 13,000 이때예요. 그죠? 지지선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모양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뭐 대장들이 다 죽어 있다. 그죠? 비트코인이 이번에 그 어떤 2020년, 21년, 22년 이때 이 버블 장세, 이 금융 장세의 대장이었는데 대장이 죽어 있다. 그리고 대장이 힘이 없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중국 증시 지금 상해종합을 봤는데 상해종합이 몇 달 동안 반등의 대장이었는데 힘이 없다. 뭐 이런 점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여튼 미국 증시가 오르고 이러면서 좀 오르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영 힘이 없죠. 네, 좀 오르나 싶었는데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 정도 살펴봤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보시다시피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오늘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하이닉스 저항을 어딘가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계단식 하락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한다라는 가정하에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라는 걸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여기 고점이 59,900원이었고 일단 오늘 고점이 59,600원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는지 여부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59,86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힘은 좀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못 올라가지 않을까 추측은 되는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뭐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하죠,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중요한 저항 터치는 했지만 오늘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저점과 저점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은 건 아닌데 오늘 저 라인을 일단 살짝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니까 내일쯤 됐으면 하이닉스는 더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을지 안 죽을지는 일단 내일 보면 될 거고요. 오늘 선물지수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반등 흐름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 결과적으로 7월 7일부터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 지난 뭐 몇 거래일 동안 반등하던 일단 이 반등 흐름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한국 코스피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이 거래일쯤 저항을 확인했으면 무너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306이라는 자리가 지지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300 또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 증시 박스권 형태로 계단식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고점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고점 자리가 어딘지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정말 급하게 또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고점이 얼마였죠? 319.1이었어요. 근데 여기 고점이 313.7이면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자연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데 이것밖에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이 고점의 높이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와르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하락의 힘이 좀 세긴 세겠죠, 그죠? 지금까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박스권 진입을 하면은 여기가 1월 말이었고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뭐 5월, 6월쯤 됐는데 이 박스권 기간이 사실상 2월에서 6월 초까지니까 3개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3개월 박스권 나오고 한 번 레벨 다운 했는데 보통은, 그죠? 보통은 한국 증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한 3개월쯤 횡보하고 급락하고 3개월쯤 횡보하고 급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3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일단 위험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3개월 안 됐는데 냄새가 좀 날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시세에는 가면 갈수록 탄력이 붙는 경향이 있다고요. 상승 어때요? 상승할 때 맨 처음에 폭락하고 나서 첫 상승할 때 굉장히 반등하는 듯 맞는 듯 합니다. 상승의 기울기도 안 보이고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상승의 기울기 가팔라지고, 어느 순간 상승의 기울기가 또 가팔라지고, 어느 순간 더 가팔라지고, 어느 순간 더 가팔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세가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시세는 가속력이 붙는데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난 보통 한 3개월쯤 박스권 하다가 무너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3개월이 아니고 뭐 거의 한 달 채울까 말까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면은 이거 좀 심각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트 분석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코스피 차트만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긴축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만큼 미국 증시의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도 빠르고 한국은 긴축 못하고 있고, 그런 점들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 점들도 더 빠른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더 빠른 하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일 수 있겠고요. 또 환율 봐도 알잖아요. 환율 봐도 지금까지 그래도 환율이 움직인 거에 비해서 증시가 선방했던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냐면 환율도 근데 어떤 박스권 구간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지난 수년간의 박스권이었죠. 대략 한 1,050원부터 해서 1,300원까지 박스권이었는데, 근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1,300원 이미 돌파한 착해서 이제 저항 다 소화했잖아요. 이제 완전 다른 레벨에 와 있는 거잖아요. 1,300원 레벨 넘어갔으니까 이제 신세계잖아요. 저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 거거든요. 환율을 봐도 저 코스피가 앞으로 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환율이 저항이 많으니까 환율 못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덜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300원 다 돌파에 안착해 놓은 마당에 위에 저항이 없는데 환율 막 올라가면 코스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만기주라 가지고 글쎄요, 저도 뭐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방에 대한 기대 이런 건 없긴 해요. 솔직히 이번 월물에 이번 지금 7월물 선물 만기 저기 옵션 만기주인데요. 코스피가 이 개인들이 너무나 하방 베팅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투기적으로 하방 베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보시다시피 풋옵션에 일단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물론 오늘은 어떤 풋옵션의 어떤 하방 경직성, 풋옵션이 좀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들의 무리한 베팅 이런 것 때문에 전 솔직히 이번 당장 뭐 하방 시세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선물 300 아래로 가면 안 되게 그렇게 옵션 포지션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당장 이번 월물에 대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엔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기주니까요. 만기주니까 뭐 기껏해야 306을 붕괴시키거나 300짜리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대박을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박은 제 생각에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가 껴 있어서 개인들 물량을 다 이 소화시켜 준 채로 여기서 대박을 내겠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만기주니까 뭐 당장 대폭락을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300짜리 지지력이 있다고요, 그죠? 이 지지력 깨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죠? 물론 그리고 그 와중에 더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이 거래일 동안 일단 하락을 상승 반등을 멈췄으니까 이제 내일은 좀 흘러내리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 흘러내리는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0짜리에 대한 저항을 이 거래일째 확인했으니까 내일 얘도 좀 적당히 무너져 주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한국 증시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그 주 후반에나 좀 경제지표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요. 물가지표들이 발표되거든요. CPI가. 그래서 이것들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특별한 어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움직일 만한 특별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미국 증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테스트 해야죠. 테스트. 3,900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어디 이제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이 부분 3,900 저항 테스트 해야 되고요. S&P가. 나스닥은 12,200 저항 테스트 해야 되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넘어가면은 그래도 증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최소한 7월 말에 FOMC 회의나 7월 말에 IT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자리에서 오늘 바로 저항을 만들어내버리고 그러면 곧바로 이제 다시 방향을 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꺾이는 게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쌍고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저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 좀 중요해요. 지난 2거래일 동안 3,900을 못 넘었고 12,200을 못 넘었거든요. 오늘 밤에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죠.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도 지금 24 부근까지 일단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오늘 이 자리 잘 봐야 될 거예요. 살아날 수 있나 없나. 증시가 다시 급락할 거면 27자리를 얼른 회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자리 회복 안 됐죠. 현재 27자리 오늘 밤에 잘하면 저항 테스트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저점 24까지 거의 많이 무너져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7 다시 넘어가면 시장 분위기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 27 저항 테스트 지켜보자 한마디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금리 같은 거 오늘 밤에 뭐 할까요? 금리 같은 거는 여기 자리, 전고점 자리,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이 자리 저항 테스트 아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자리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그죠? 쌍바닥, 기술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쉽게 긴축을 끝낼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일단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조정 기간이 좀 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장단기 금리차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장단기 금리차 측면에서도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역전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이거 정상화 되긴 되거든요. 2년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얘가 올라가면서 정상화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점들 좀 잘 일단 보자고요. 저는 일단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 차트들도 제 의견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뭐 사실 오늘 밤 같은 경우 달러가 좀 죽어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오늘 밤에 이렇게 또 상승하면은 계속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 한국 증시 또 환율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할 겁니다. 근데 일단 밤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좀 좋을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너무 저항이 많고 하락 추세가 완연히 진행되고 있어서 분위기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04달러 오늘 지금 저항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104달러 저항 잘 보시고, 만약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제 저는 박스권 의견 드릴게요. 104달러에서 95달러 이렇게 한 10달러 정도 내외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방향성 모색할 거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104달러 다시 돌파한착하면 그래도 좀 유가가 더 오르려고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95달러 밑으로 붕괴되면 이제 상승 추세 완전 끝이죠.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가 95달러 붕괴되면서 완전히 끝나면, 그러면 솔직히 전 바로 어떤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방향성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 혼조한 구간으로 와서 저는 이제 국제유가는 아무튼 당분간 모른다. 그러니까 박스권 의견 일단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 강세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거, 야 단기납 효과되다 매수해보자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골드를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만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하방정직성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꼭 올라온다 반등한다라는 신호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